안녕하세요. 고법부자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법무사님 요즘에 경매가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네. 뭐 기사를 보면 이제 아파트 경매 뭐 이런 쪽에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가격도 많이 갱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오늘 그 경매 사건 관련해서 건축 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재밌는 프로젝트 있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인기가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매각가율이 높아지면서 인기가 많은 지역은 사실 토지거래 허가로 재지정된 곳. 이런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없이 네. 경매로 이제 낙찰을 받는 거죠. 맞죠. 그런 부분이 인기가 많은 거고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신축할 수 있는 부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많이 사람들의 관심이 없잖아요. 네네, 지금 그렇죠. 섣불리 이제 그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변에서 들리는 말로 의하면 진짜 고수들은 지금 시기에 이제 신축을 땅을 매입하고 신축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발 앞서서.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경쟁자가 좀 덜하니까. 네네. 이 물건은 제 관심 물건에 저장되어 있던 물건인데 많이 배울 게 많고 생각해 볼 게 많은 거라 이게 어제 낙찰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입찰에 참여는 못했지만 왜 못했어요? 다른 투자 계획이 좀 있다 보니까 모든 물건을 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뭐 돈이 많다면 네, 그러겠지만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고자 오늘 이걸 준비했습니다. 네. 네, 한번 사건 볼게요.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 물건이고요. 마포구 상암동 물건이에요. 가깝네요. 네, 상암동 잘 아시죠? 잘 알죠? 네. 핫한 지역 아닙니까? 뭐 핫하다기보다도 여기는 뭐 그냥 전통적으로 네. 워낙에 이제 수요와 이 공급이 이제 이렇게 밸런스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마포구 상암동의 DMC죠. 네. 아마 거기를 뭐 요즘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들려봤어요. 많이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네. 유동 인구도 많고 뭐 그렇죠. 거주 인구도 많고. 여기 이제 아무래도 네. 미디어 사업이라든지 네네. 이 광고, 뭐 디자인 이런 관련 쪽 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밀집돼 네. 있어서 꾸준히 이렇게 이제 뭐랄까 안정적인 곳.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물건의 용도는 주택이에요. 뭐 자세한 뭐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네. 지금 감정가가 34억이었죠. 34억. 네. 이 대지가 얼마였죠? 74평. 34억의 대지 토지 면적이 74평이고요. 한 4,500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건물 면적은 52평인데 사실상 이 사진 보면 이렇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거의 폐가에 가까운. 그래서 건물은 어차피 저는 이걸 보자마자 이거는 건물을 쓰는 용도는 아니죠. 그렇죠. 이런 건물 74평을 34억에 내가 쓰겠다고 낙찰받는 그렇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없다고 봐야죠. 결국에는 신축을 통해서 네, 어떤 그렇죠. 프로젝트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최저가가 14억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14억이면은 네. 2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렇죠. 이거 지금 계산 빠르시니까 네네. 이거는 건물 가격을 빼고 토지 가격으로만 나눈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그래서- 건물은 건물가가 거의 없다고 네. 봐야죠. 위치를 계략적으로 봤는데 이 지역은 이따 뭐 로드맵 보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이제 좀 사이드예요. 약간.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그렇지 않았으면은 4천만 원 이상이에요. 제 네. 생각에. 근데 그런 거 고려했을 때 한 3,500선 정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이 최저가를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저렴하네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좋은 시세 대비해서 물건이잖아요. 저렴합니다. 네. 네. 일단 이런 식으로 관심 물건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봤고요. 지금 한번 예전에 그 낙찰이 매각이 한번 됐었는데 이게 대금 지급 기한에 미납을 했죠. 미납을 했구나. 아마 이때 그 가격이 한 20억 정도였던 걸로 20억 기억해요. 정도로. 네. 20억에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가 20억도 싼 거예요, 사실은. 시세 대비해서는. 이 땅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냥 그 위치에 대비한 그냥 시세. 네네. 네. 그런데 그때 대금을 미납하고 누군가가 17억에 그냥 단독 낙찰을 받았으면 되는데요. 유찰이 됐죠, 또. 그쵸?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 미납사 유찰은 아마 흘렀다고 볼 확률이 제일 크고요. 그냥 흘렀다? 네, 그냥 사람들의 관심이 미치지 못했다. 누가 받겠지?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랬을 거고, 이 미납은 왜 미납됐는지는 뭐 추측하기 좀 어렵고, 사업성은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어제 매각이 됐어요. 네. 그래서 18억 8,900만 원, 거의 19억이죠. 19억에 입찰 5명이 들어와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효성 환경이 낙찰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물건은 특별히 뭐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권리관계. 네, 권리관계. 가처분이 있고 가처분이 인수된다 이렇게 빨간 글씨로 낙찰자에게 써 있으니까 인수된다. 네, 인수된다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뭐지라고 해서 네. 되게 뭐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였거든요. 그럼 네. 뭐 자녀 간에 또는 지분권자들 그렇죠. 간에 공유물을 분할해서 그렇죠. 현금화시켜서 지금 나누려고. 현재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권자들이 서로 협의가 안 돼서 경매를 넣은 거예요. 그 경매를 넣을 때 판결을 받을 때 보통 이런 가처분을 넣어놓고
판결을 받거든요. 이런 경우에 법무사님이 보시기에 싸워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 당사자들 간에 또는 야 우리 공평하게 법원에서 낙찰받은 금액으로 해서 돈으로 나누자 이렇게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사실상 이게 물건이 정말 안 팔린다. 일반 매매로는 절대 안 팔린다. 그럴 때 경매 시장이라도 팔자. 이런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경우고요. 네네네. 후자로 얘기하는 그렇죠, 경우. 그렇죠. 그거 외에는 보통은 이제 다툼이어서. 다툼 협의가 안 되니까 경매로 이제 처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분권자가 3명이었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나는 이거 팔래. 그랬더니 다른 한 명이 나는 안 팔래. 보통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 팔려는 사람이 나 이거 경매 신청할게. 처분해서 이렇게. 그러면 안 팔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됩니까? 그렇죠. 따라갈 수 분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그 팔려는 사람 지분을 사주면 되는데 그게 또 여력이 안 되면 또 금액이 안 맞아요. 그렇죠. 금액도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권리관계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재매각 됐으니까 아까 보증금 20%, 그렇죠? 그 외관상으로는 폐가로 보인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에요. 아까 보기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표님 이제 전문가니까 대표님이 이 물건을 어떻게 신축해서 한번 우리가 일단 제가 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까? 위치적으로 한번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에서 실질 거리로 뭐 한 500m가 채 안 되더라고요. 직선 거리로. 직선 거리로 한 300m, 350m. 그러면 역세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역세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500m 이내로 봐서. 근데 이제 실제로 거리상으로는 사실은 500m가 넘을 거예요. 역세권처럼 보이지만 이 보시면 여기 접근할 수 있는 다이렉트 직선로가 없어요. 우리 각종 그 공법상에서 정책에서 나오는 역세권 있잖아요. 그럴 때 500m 이내, 1000m 이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직선 거리 500m를 직선거리요? 보통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정도 되면은 뭐 길어야 한 600m 뭐 이 정도 선인데 여기는 직선 거리로 350밖에 안 되지만 길이 굉장히 좀 돌아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외졌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여기 이제 상암 월드컵 아이파크 1단지 있고 여기 DMC 상암 뭐 센트럴 파크가 있는데 여기랑 굉장히 단절된 느낌의 블럭이 하나 있죠. 마치 섬처럼 섬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로드뷰로 봐도 로드뷰로 이렇게 봐도 여기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월처럼 이렇게 이제 딱 있고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여기는 이제 구시가지 블럭 이런 식으로 딱 나눠져 있는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좀 어떤 외진 느낌이 있고 이 물건을 한번 살펴보자면 폐가처럼 보인다고 실제로 이렇게 폐가처럼 보이고 근데 지형을 보니까 남쪽 여기가 지금 그 북쪽이고요. 여기가 남쪽이에요. 근데 여기가 아까 그 말씀하시기를 경사로가 있고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3종은 건폐율 50%의 용적률 250인데 저 이제 그 부분을 가장 궁금하게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보통은 2종 주거지역과 3종 주거지역이 있을 때 3종 주거지역이 용적률이 넓잖아요. 250이죠. 그렇죠. 250%. 2종이 서울 기준 200%. 200%. 그러면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다. 3종에서. 이렇게 보통 예상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열의 9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이제 용적률이 50%인 반면에 건폐율이 50%인 반면에 용적률이 250이고 2종은 건폐율이 60%이고 이제 용적이 200이잖아요. 그럼 용적이 200이니까 건물을 좀 작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검토하는 게 2종, 3종 주거지역 아닙니까? 주거지역은 보통 1조건이라는 그 높이 제한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이제 1조건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의 면적이나 특별한 어떤 그 현황이 맞지 않으면 그 용적률을 활용해서 높이를 1조건으로 해서 못 써먹어.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3종은 계획 자체가 주로 아파트 같은 걸 위한 땅이에요. 그래서 좁게 높게 지으라는 얘기야. 근데 좁게 높게 지으려고 하니까 높은 데서 1조건이 기다리고 있네 나를. 그래서 높게 못 짓게 되는 게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3종이면 땅이 커서 그렇죠. 아니면 1조사선 제한을 안 받는데 높게 지을 수 있는 또는 좀 작더라도 높이 제한을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그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땅에 해당이 되던지. 근데 얘는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 땅에 해당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얘는 오히려 마이너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1조건 때문에 높이 제한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높이 제한 그 받는 기준에 뭐가 있냐면 이제 북쪽 전북 방향을 기준으로 받는데 북쪽이 높아야 1조건을 덜 받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북쪽이 높아야 내가 북쪽 건물을 기준으로 이격을 했을 때 워낙에 높기 때문에 내가 좀 덜 북쪽을 보호해도 된다는 취지로 해서 우리가 1조건을 덜 받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반대예요.
남쪽이 높고요. 이게 남쪽이거든요. 네. 남쪽이 높고 여기 북쪽이에요. 네, 북쪽이 더 옆에 낮아요. 나침판이 돌아가네요. 그럼요. 네. 제 말씀 맞죠? 이쪽 보니까 딱 정북이죠, 그죠? 네. 이 정북 방향이 낮아서 높이 제한을 이 높이의 차이 있죠. 네. 지금 높이 차이가 제가 봤을 때 한 2m 가까이 날 거예요. 그거에 한 2분의 1만큼, 한 1m 이상은 더 손해보고 1조 사선의 제한을 더 받아야 돼요. 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시세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그거보다 더 마이너스예요, 사실. 그게 시세였다면 그거보다는 더 네.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위치적으로 그런 거는 좀 아쉽다. 근데 그런 보통 생각이. 우리 또 이런데 경사로 같은 게 있으면 네. 그 경사로에 걸쳐진 땅에 지하처럼 인정받아서 그럴 수 있죠. 네. 그거는 인접대지와의 관계를 봐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는 지금 인접대지 지금 지어진 다세대. 네. 뭐 건물이 왜 이래 이거? 왜 이런 건가요? 이거는 오래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이건 오래돼서 그런 게 네. 아니고요. 이거는 네. 누수의 흔적이라고 이 물을 빨아가지고 빨아들인 거예요. 네. 물을. 여기는 빗물이 분명히 하자가 아니에요? 있을 겁니다. 빗물을 빨았던 아니면 뭐 하수가 이렇게 노출이 됐던 이거는 하자가 있다는 심각하네요. 표시예요. 심각한 표시예요. 뭐 지은 지 뭐 한 20년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고요. 네.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지금 얘가 이 도로를 기준으로 네. 지상이 여기가 이제 네. 지상으로 봤을 가능성이 커요. 얘는. 그러면 저희도 여기를 지하로 다 인정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이거는 네. 인접대지와의 현황 같은 걸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 경사로를 활용한 지하를 활용해야 돼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사가 아니고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사로를 따라서 집들이 일렬로 있는 거야. 네.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식의 경사로에서 집들이 이렇게 그 경사 밑에 쪽 네. 낮은 쪽 도로를 보고 그러면 있어. 건물 앞쪽은 뚫려 있는데 1층 같은데 건물 뒤쪽은 높은 거지.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지하로 봐줄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 라인이 다 지하. 그렇죠? 다 네. 지하에 묻혀 있는 거야. 네. 뒤쪽에서 봤을 때는 지하니까. 뒤쪽에서 보니까. 네, 뒤쪽에도 도로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큰데 얘는 네.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지하로 안 볼 가능성이 또 있다. 그러면 도로에 접했을 때 도로의 높이보다 무조건 낮다고 지하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인접대지 상황도 중요해요. 인접대지의 상황을 보고 판단을 그렇죠.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얘는 안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높이 제한도 남들보다 더 받아. 네. 여기 남쪽이 너무 높고 네. 이격거리가 한 2m 이상 날 거예요. 그 네. 높이 차이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많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네. 어제 뭐 낙찰됐다고 하는데 제가 네. 좋은 얘기를 하여튼 아니, 객관적으로 그거 우리 말씀드려야 객관적으로 되니까. 한번 판단해 제 보고. 의견이니까요. 네, 맞죠. 그리고 네. 약간 외져서 여기 인프라가 없어요. 네. 지금 보시면 이 블록 자체에 인프라는 없고 네. 길 건너가든지 네. 아니면 이 아파트 전면에 있는 뭐 단지 내 상가 조그만 거 이용한다든지 대로변 뭐 이 정도밖에 없어서 길을 건너가야 되겠죠. 네. 조용한 주거지역으로서는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대중교통 물론 뭐 걸어서 충분히 이용할 수는 있지만 뭐 위치가 워낙에 좋긴 하니까 그래도 근데 차량이 훨씬 더 편하겠다. 대표님 제가 이제 물건 같은 거 이제 보여드리면서 검토받으면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뭐예요? 확장성.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얘는 확장성이 너무 없어. 그래요? 네. 설명 좀.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거를 투자할 때 멀리 보고 물론 이제 그 전반적인 지가 상승과 가치 상승도 이제 보지만 그렇죠. 거기가 네. 개발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제일 주안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뭐 1년 투자해가지고 뭐 수억을 벌고 뭐 이렇게 목표하는 것보다는 네네. 그래도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안전하게 하면 뭐 잃을 게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확장성, 이 개발 가능성. 한번 비교를 한번 좀 해줘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요 블록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옆에 보시면 이렇게 뭐 아파트 단지 조그만 거 하나 정도 한 3동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규모 될까? 네. 그리고 대로변은 여기 철거가 안 돼요. 제가 볼 때. 네. 이렇게 대로변의 건물들은 뭐 그렇겠죠. 깨끗하고 그리고 또 깨끗하겠죠. 걔네들이 권리가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인데 예를 들면 네. 요 맞은편에 여기 있는 블록 이런 블록들 네. 이런 블록은 네. 개발에 대한 이득이 굉장히 커질 수 있죠.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DMC 청구 아파트 이 블록 보이십니까? 네. 여기 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 구시가지였어요. 여기가 그 아마 무슨 뉴타운이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수색 뉴타운이었나? 네. 이랬을 거예요. 뉴타운이에요. 네. 이 정비 사업 통해서 지금 아파트 들어온 거거든요. 네. 이런 규모 여기는 사업성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돼야 좀 확장성이 있고 개발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예컨대 이런 블록들. 이런 블록들 아주 예쁘죠. 아주 예쁘죠. 그리고 주거와 지금 상업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는 차치하고 아무튼 이 확장성을 봐야 된다. 사실은 제가 아까 나중에 로드뷰를 좀 보니까 그 빌라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거는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래요?
딱 이렇게 지도만 봐도 면적이 확장성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확장성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굉장히 제한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다. 그리고 인프라도 좀 덜하고. 근데 조용하게 주거 하기에는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러면 저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저걸 낙찰 받아왔어요. 제가. 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하고 저기다 신축을 계획해요. 네. 대략적으로 한번 그럼 우리 투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대략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 네네네네네.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그 계획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토지 매입을 아까 19억 정도, 18억 네네. 8,900에 했다고 했고 거기 이제 제세 공과금이 이 정도 나올 네. 거고 사업비는 제가 이제 여기 철거하고 토목공사비, 여기 토목공사비도 좀 나올 거예요. 네. 그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 경사면의 안전 고려한 토목계획 하게 되면 이거 아까 제가 살짝 계산해봤는데 1억은 건폐율 50%로 해서 대략 한 37평 잡고 거기에 용적률 250% 하니까 한 5층 건물 나오던데 그 5층은 그렇죠. 다 못 짓는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다 못 짓진 않고 그렇죠, 똑바로는 못 지어요. 절대 똑바로는 못 짓습니다. 네. 근데 이제 꺾이면서 5층은 올라갈 수 네. 있고 6층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안 되진 않을 수도 있으나 6층을 짓게 되면 6층 간신히 짓게 될 거예요. 한 두세 대나 나오려나 싶어요. 근데 그 6층 짓게 되는 그것 때문에 토목을 계획을 해야 되고 왜냐면 스프링클러 그러니까 뭐 소방이 달라져. 사업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거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한 5층 정도로만 계획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거기에 일조권도 많이 받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에 그냥 필요한 경사를 위한 토목공사하고 그다음에 거기 수반되는 건축비, 뭐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각종 비용들 이런 거 고려했을 때 한 14억 5천 정도 14억 예상했어요. 5천? 네, 14억 5천 정도 예상. 총 사업 비용은 34억. 토지 매입가 플러스 비용 그래서 34억 정도. 토지를 워낙에 싸게 받은 게 맞아요. 네. 진짜 싸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분양을 하고 싶은데 요 위치에 지금 경기상 분양이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분양도 그런데 우리 지금 대표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이 한 6, 7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LH에서 매입해주는 매입 약정 있잖아요. 그렇죠. 신축 사전 약정 매입. 우리 저 목동에서 우리도 지금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접근 가능하죠. 그런 쪽으로 가능한데 만약에 이게 접근해서 저 심의를 통과한다면 매입 심의를 이제 절차상 필요하거든요. LH 매입 심의가 있어요. 매입 심의를 통과하면 제 생각에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괜찮은 사업. 아주 괜찮은 사업이 될 것 같고 문제는 근데 LH에서 무조건 사냐 싸다고 사냐 LH랑 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LH는 야 내가 이거 34억의 원가인데 40억에 팔게 해서 싸네 살게 이거 아니에요. 싸니까 살게 그거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걔네들이 객관적인 입지 기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매입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감정을 해가지고 그 감정가를 얘기해줘요. 그래서 매입 심의가 통과되면 내가 볼 때 대박 사업 될 수 있어요. 저는 대략 한 50억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매입 심의 통과가 안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안 사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에 추세가 LH가 뭐 신문기사 보셨겠지만 이제 그 심의가 엄청 신청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매매 계약서, 그러니까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이 땅 그 소유자하고 매도인하고 매매 계약서 없이도 신청을 했어요. 뭐 많이 심의 신청을. 그래가지고 LH에 들어오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LH 애들이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그리고 막 다 심의 통과시키고 했더니 매도인이 안 판대. 그러니까 별의별 사고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이제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이게 들어와요. 아니면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하든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아니고 추세가 어떠냐면 일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일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건 뭐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에 업무 가성비를 좀 다시는 것 같아요. LH 직원들이. 이게 뭐냐면 10세대짜리 빌라 한 동을 매입하는 업무나 100세대짜리 뭐 규모의 어떤 주택을 하는 거나 업무량이 거의 비슷한 거야. 똑같죠. 그렇다 보니까 걔는 이제 목표 그 수량은 있고 그래서 약간 가성비를 고려해서 효율성을 조금 약간 별로 안 좋아하는 추세?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어차피 10세대를 매입 심의하고 난리쳐서 계약해갖고 취득하나 100세대를 하나 업무량 거의 똑같으니까 절차는 똑같고 절차 똑같죠. 기간도 똑같고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뭐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려는 건 아니고 뭐 그래서 이거는 뭐 5대5 이하이지 않을까. 대략 보면 한 12세대? 요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한 맥스 한 14세대 이상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일조권 높이 제한이랑 그 경사 마이너스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14세대는 힘들지 않을까. 14세대도 LH가
그 매입 그 업무를 다 해줄 거냐. 그렇죠. 이런 소규모의 그렇죠. 건물. 저는 한 12세대로 보수적으로 봤어요. 네. 물론 더 계획도 나올 수 있는데 보수적으로 이제 계산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너무 허황된 얘기를 보여드리는 자, 것보다 그러면 이제 좀 힘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하죠. 네. 너무 작아서. 그래서 저도 그냥 임대, 임대를 하면 어느 정도 될까? 그럼 임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임대를 해서 보증금 5천만 원으로 봤어요. 네.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소액 보증금 그 네네. 범위 내에서 5,500인가요 서울이? 네. 그래서 5천만 원으로 하고 월세 100만 원은 충분히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출은 토지비의 90% 받는다고 네. 보고 경매로 이제 네, 경매니까. 경락자금으로 네. 보니까 그다음에 대출은 4.5% 금리 뭐 좋은 네. 조건이에요. 네. 뭐 금액을 많이 안 받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한 11억 정도. 그리고 수익금은 연 6,700. 네. 6% 정도 이상 나올 것 6.1%. 네, 6% 뭐 이상. 굉장히 괜찮은. 굉장히 훌륭하죠. 굉장히 네, 훌륭한 서울 수익률이네요. 상암의 6.1%. 음. 좀 외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수익률적으로 봤을 때 주거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네네. 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자, 이 물건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는데 약간 복귀 차원이죠. 네. 되게 재밌는 부분 많잖아요. 많죠. 지금 네. 포인트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신축 정말 고수분들은 지금 신축도 준비하더라.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정말 하고 싶은 게 신축을 하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이런 물건 또 한번 찾아서 그때는 이제 낙찰 받아서 네. 실제 사업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날이 오기를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